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을 모시고 추석 민심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검찰은 어제 전격 귀국한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 대표님, 이렇게 또 네. 휴일에도 달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너무 잘 보냈습니다. 연휴 예. 마지막 날. 마침 또 추석 당일날 이렇게 희영청 보름달이 예. 밝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 나라 걱정이 많으신데 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고영신 TV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요, 고 박사님. 이렇게 네. 얼굴이 보름달처럼 돼가지고. 원래 좀 인품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인품이 네, 뭐. 그렇긴 한데 또 얼굴이 또 배 소장이 배종찬 소장이 완전 보름달이 됐다고 배종찬 소장 얼굴을 보고 소원을 빌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덕담으로 해주시는데 하여튼 이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많은 또 네. 정을 나누시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방금 예. 말씀하신 그 큰 뉴스. 예. 여전히 우리가 이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또 걱정해야 되고 또 추석 밥상머리에 이 경제 걱정도 많은데 네. 경제 걱정 이상으로 이 나라의 인사 걱정까지 하다 보니까 참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추석 연휴에 뭐 별일 있겠나. 네.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네. 추석 연휴는 조금 속도를 늦추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제 앞서 말씀드린 조국 씨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전격 귀국해갖고 네. 오후 늦게 올라와가지고 잠시 우리 시청자들한테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검찰에서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범동 씨가 왜 귀국했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꼬리 자력이냐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자진 귀국해가지고 진실을 털어놓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국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론조사를 이야기하기에 네. 앞서서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이 바로 여론입니다, 고 박사님. 저는 그 그렇죠. 여론으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사실 가장 백척 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죠. 여기에 또 백척 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칼을 빼들었는데 무라도 못 자르고 송편이라도 못 자르고 칼을 집어넣으면 애게게 뭐냐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렇죠. 자칫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은 무엇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느냐? 여론입니다. 여론이 지금 힘을 그렇죠. 실어주고 있거든요. 국민의 힘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면 9일부터 11일까지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바로 전격적으로 이 추석 민심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예. 이것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마땅한 정당한 수사다가 6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3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에 무게가 실려 있고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때 이 수사가 전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촌 주가가 이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검찰이 수사 그렇죠. 안 하면 예. 이건 앞으로 여권 말소시키고 들어오면은 점거인멸에다가 장난 아니야. 사실상 지금 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전격 체포조까지도 사실상 보낸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있거든요.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왜 그러냐면 여론이 물들어왔을 때 노를 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직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저는 검찰의 시각에서 봅니다. 이것이 빨리 귀국시킬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된 것이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여론을 의식했다. 두 번째로는 사법개혁입니다. 만약 지금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데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사법개혁도 지지분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치검찰이다. 심지어는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의 낙마를 이야기했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해댔거든요. 근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사법 갈등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사법개혁이 안 됩니다. 사법개혁. 세 번째는 저는 조직관리라고 봅니다. 왜? 빨리 이런 수사에 속도를 붙이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총장이 뭐 하십니까? 또는 임모 검사의 경우에는 이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또 표시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조국 장관이 임모 검사의 이야기를 상당히 중시한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광석과 빼들었던 칼을 슉슉슉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진해서 귀국을 했겠냐. 모양새 자체는 그렇죠. 자진해서 귀국했지만 들어와서 행태는 뭔가 지금 뭐 조국 오고 직접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권 또는 뭐 청와대든 어디든 어떤 라인과의 충분한 조율 하에 들어와서 어느 선까지 뭐 이렇게 진술을 할 것인지 자기의 책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정도 이렇게 조율하고 들어가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범동 씨가 독박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댓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여성들의 가사 독박. 그 다음에 이 조국 오촌 조카는 그렇다면은 들어간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관련된 혐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촌 조카가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를 독박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 댓글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적어도 조국 장관은 연관이 돼 있지 않다. 내가 그냥 알아서 모든 거 투자도 하고 어디에도 투자도 하고 저기에도 투자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검찰이 이 조국 장관의 죄까지 묻기는 쉽지 않거든요. 난감하죠. 몰랐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이게 유행어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자기 딸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콜이 크고 뭐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도 자기가 해놓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다. 그 딸 출생신고를 그렇게 잡아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아무리 아이의 입학에는 아버지는 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모 씨 요새 뭐 풀네임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만은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고 내가 사실은 조국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아저씨입니까? 그 당시 오촌 당숙이 되겠죠. 당숙. 당숙의 이름을 좀 팔아먹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소위 말해서 내가 좀 장난을 치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딱 자기가 뒤집어 써버리면은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고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BS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이 그럼 되겠느냐? 추석을 앞둔 민심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절반 이상이 검찰 개혁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의혹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은 연휴 기간 동안에 김홍영 검사의 또 묘소를 참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꾸만 장관과 검찰이 이 대립하는 대결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게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우선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장관으로서의 개혁 또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오촌 조카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녀 의혹도 밝혀졌습니까? 표창장 다 안 밝혀졌습니다. 안 밝혀졌죠. 예. 또 PC를 가져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부분들도 국민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각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로우냐.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소명되거나 또는 그렇죠. 의혹을 우리가 또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국 법무장관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을 뒤섞어서는 안 될 일이고 빨리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만 이게 또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대통령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제 아니면 조국 장관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에 미국 가서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게 동북아 안보,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트럼프 이 대통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엄청난 부담의 방위비, 분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진짜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문제들이 지금 산적에 있어요. 경기는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데 대통령의 설명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면에서 빨리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빨리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배 소장님,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비리, 진상 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기로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뭐 과거 이렇게 경험칙으로 보면은 추석 민심이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좌우했던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는 이제 뭐 다음 주 초에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배 소장님은 그런 그 추석 민심의 이런 흐름, 동향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명절 민심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민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면서 정말 서울, 목포, 부산 이렇게 온 전국이 움직이는 명절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잘 없거든요. 그것도 1,000만 이상이고. 없죠. 뭐 중국 쪽에 좀 경우에는 뭐 좀 있긴 합니다만 워낙 그건 대륙이 광활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나도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3, 4일간의 추석 민심이 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민심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태풍급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이 두 같은 당의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던 2006년에 이 한나라당 이 대통령 후보 경선 이때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당시 두 사람이 부딪혔던 그런 치열한 이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에 이미 야권이 대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예고하던 그 마당에 두 사람의 전쟁이 사실 추석으로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냐? 2006년 지방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입니다. 단 한 곳만 전북이었죠. 전북의 강력단체장만 열린우리당이고 죄다 야당이 가져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거든요. 정치적 참사입니다. 여당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이미 대권은 야당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두 사람 중에서 이명박 후보가 추석 민심을 다 가져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니까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다라고 당시에는 믿고서 바로 추석 민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2012년에도 이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이 세 사람이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졌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추석이 되면서 이 1강 5위 이중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도 박근혜 쪽으로 새몰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꺼지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사실상 되는 셈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결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 고 선배님 너무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있었던 그 해. 바로
이 여당에는 새천년 민주당에 누구? 바로 노무현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노무현 후보가 처음에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지만 나중에는 고공행진을 했죠. 지방선거 참패를 하고서 후보 교체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후보 기억납니다. 교체하는 자는 그런 맞습니다. 단체가 후단협입니다. 후단협이었죠. 예. 그러면서 그때 정몽준 등장합니다. 현대그룹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축구 이 열기를 이 등에 업고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 대세론이 만들어졌을 때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화의 민심이 뭐가 연결되냐? 바로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무현 단일화된 후보가 이제는 이해창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제는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추석보다는 설 민심이 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했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북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별 영향을 네. 주지도 못하고 별달리 진전된 한반도 평화 단계도 진전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은 배고프다. 취업할 자리는 없다. 최저임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야 애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프니까 청출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아야 잔영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곳곳에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가게들도 보면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자영업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석을 통해서 세 가지 민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고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런 추석 이전의 민심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왜? 그렇죠.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애고고 아고고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건 뭐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경제 가릴 것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은 경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이 아니에요. 이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층도 경제에 대한 평가는 지금 매우 나빠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더 이상 신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조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야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동력이 떨어졌거든요. 자유한국당, 지금 뭐 원내대표, 대표, 여전히 사람들이 크게 지원하는 그런 지지 의사를 못 밝힙니다. 그리고 탄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어떤 사건입니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사실상 이제는 야권을 재편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선거에서 1대 다 대결 구도가 되면 야권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결 구도로 가자. 그래서 총선에 이 선거연대, 뭐 반문, 반조 이 선거연대에 대한 동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전혀 힘을 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던 야권이지만 이제는 반조국, 반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야권의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점. 만약에 내년 총선이 1대 다 대결 구도가 붙는다면은 고 선배님, 저는 고 박사님, 저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범진보 진영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전 모른다고 봅니다. 1대1 대결 구도가 보면은 야권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요. 뭐 바로 현재 문재인 정권이 뭘 잘한 거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의 지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여당이 좀 안심 놓고 있었던 분은 야당 복이다. 야당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야권이 재편된다면 내년 총선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추석 민심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추석 바로 전에 SBS가 아까 말씀드린 칸타 코리아 9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기관한테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뭐 한국당이라든가 민주당의 그런 그 여론조사 수치는 비슷해요. 과거나 비슷한데 문제는 중도층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조사 결과로 보면은 중도층만 38.5%예요. 그러니까 40% 가까운.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중도층이 됐다는 거예요. 무당파층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어떤 실정이라든가 조국 사건으로 인한 그런 마이너스 팩터 이런 부분을 한국당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갖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무당파 내지는 중도층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도층이 왜 늘어났느냐. 원래 이 중도층은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추석 뭐 직전에 몇 프로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들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선거 그리고 이 추석 무렵에 평양 방문 때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경제도 썩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까지도 다 지지층으로 견인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안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자 인사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은 서서히 대통령 지지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조사 결과가 바로 추석 직전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이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응답률은 11.1%인데 이 조사가 왜 중요하냐. 이 조사가 불과 1년여 전입니다. 바로 지난 추석 때는 그렇게 좋았던 대통령과 여당의 여건 그때만 해도 황교안 대표도 없습니다. 그 당시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지리멸렬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더 형편은 나은 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대 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지만 완전히 싹쓸이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싹쓸이를 했죠. 그런데 자 이제 불과 총선을 이제는 몇 개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6, 7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번 SBS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 자릿수예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마다 한 자릿수입니다. 리얼미터 보셔도. 근데 이런 조사 결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한 자릿수가 됐다는 것은 지난해와는 분명히 추석과는 민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석 민심을 정확하게 현 정부와 대통령이 깨뜨려 보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아니 인사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촛불 민심을 받던 정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당성, 공평과 정의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뿐만 아닙니다. 나머지도 한 사람 빼고는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었는데 다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명이 됐지 않습니까? 6명이 일괄해서 임명을 했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를 보면은 부정평가가 거의 50%대 초반. 지금 긍정평가가 40%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모르겠다 유보하는 청의 비율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갈등 구조하에서는 부동층이라는 것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정치를 보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고 있으면 진보다 보수다라고 편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도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층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실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세력, 인물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 소장님 분석하신 대로 이렇게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도 흡수를 하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 중도층이 지금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어디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제3신당의 태동 가능성 그것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도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또 안철수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귀국해갖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 경우 과거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당 돌풍이 일어났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3신당의 돌풍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왜 조국 법무장관 논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문제가 많은데 왜 반사이익을 못 얻냐, 지지율을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질 왜 못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거의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가고만 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사이익을 못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은 결국 지역, 세대, 이념으로 구성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인데 네. 여기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망하도록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는 겁니다. 네. 왜? 뭔가 혁신을 보여주고 더 호감 받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기에는 극히 그 역할이 제한적이거든요. 네. 오히려 사람들은 이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우리공화당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분열이 돼버립니다.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네. 이렇게 분열돼 있다 보니까 결국 분열된 세력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충청권이 결합을 못합니다.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세대인데 20대가 이번에 그렇게 흔들렸거든요. 왜 이 나라는 그렇게 이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고 촛불 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했는데 왜 20대들의 고통을 몰라주느냐. 20대들은 어디 가서 정의를 찾으라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울대, 고대, 부산대 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고 박사님의 이 후배들인 서울대 학생들이 본인 모교의 선배입니다. 모교 선배 법무장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서울대생들이 봤을 때는 이 정의가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 20대들이 우리는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갈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20대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개혁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 맞아요.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의 자녀 의혹 문제, 또 뭐 어디 지역 폄하 발언 이런 걸 보게 그런 되면요. 것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다 해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해명이 되고 또 그런 의심들이 식혀져 나갈 수도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유명 의원이고 원내대표니까 서울대 연구실에 부탁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연구실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이런 작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 20대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중도층입니다. 예. 중도층은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생결단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 국민들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당 보면 옮겨가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는 것. 예.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미래 그걸 본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이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뭉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만 모든 것이 이 눈이 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책이 있습니까? 예. 뭔가 국민들이 보기 눈이 동그래질 만한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 고영신 박사님의 TV를 보면은 저는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시원스럽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구독을 누르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라. 마지막입니다. 왜 인물이 새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봤던 인물, 15년 전에 출마를 하면 당선되는 경상북도,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여기에서 출마했던 분들 또 보고 또 보고예요. 이러면 새로운 인물이 없는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픈데 자유한국당에 해초를 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보수, 경쟁력 있는 보수가 만들 수 있으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또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그동안 전략 미스가 너무 많았다. 좋은 호재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고 선배님 말씀대로 이번에 반사이익이 가지 못한 또 어떤 이유가 그 숱한 기회들, 인사청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하는 대로 빼박캔트. 이게 정말 이건 정말 뼈도 박도 못할 정도의 이 정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조국 후보자를 겨냥했더라면
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을 인정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뒤적여서 그냥 제시하는 정도의 내용.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서는 지금의 국면에서 감동적인 인사청문회의 대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 실력도 발휘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지지해? 라는 것도 반사 이익을 놓쳐버린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여권이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심의 변화도 상당히 일어났어요. 미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 임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이런 쪽에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뭐 충청권이라든가 수도권 여기서도 반대 여론이 반대였죠. 높았는데 임명 이후에는 그것이 뒤집혀가지고 네. 과거에 그런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 다 원위치가 됐어요.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층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 우리가 지지층을 옮겨갈 때는 분명히 어떤 이슈가 생겨야 됩니다. 지지층의 이동을 보면 그리고 이게 흔들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뱃살이 빠질 때는 몸이 좀 흔들립니다. 그런데 뱃살이 빠졌는데 여기서 뭔가 또 추가적인 운동 이게 없으면 이 뱃살은 원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원위치가 그렇지 되는 않습니까? 거예요. 제가 원위치가 되거든요. 네, 상당히 안 맞아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무슨 동인이세 숨통을 틔워줘야 되거든요. 예, 출구를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공교롭게도 오히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악재만 나타났죠. 아들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그 다음에 자녀의 실험실 이용 타진 이런 것들은 이 오히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추석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하게 장기화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국의 그런 사건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뭐 조국 장관이 쇠고랑을 찬다든가 은팔찌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한국당의 경우는 20% 중반대에서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야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 구도를 만들려면은 누가 주도 정당이 있어야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국당은 30%대의 지지율을 돌파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의 그런 야권 통합론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한국당이 어떻게 30%대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반사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만들어내는 지지율 회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 어디로 또 가 있냐면 무당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층 비율이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도 물론 시간은 좀 상당히 남아있지만 꽤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왜 그러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왜 높을까? 그런데 이 무당층의 성격을 봤더니요. 옛날의 무당층을 보면은 무당층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 무당층이 지금 보면은 보수 성격이 강해요. 그 이유는 이른바 샤이 보수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들이요. 과거에는 한나라당 보수정당이 꽤 잘 나갈 때는 그 보수정당을 지지하다가 그렇죠. 탄핵 이후에는 아이고 내가 정말 지금 쪽팔려서 자유한국당 지지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돼버린 그런 유권자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쟁력 있는 정당 모습, 실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탄핵 때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보수를 재건하는 참 보수의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우리 공화당으로도 분열돼 있죠. 또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돼 있죠.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가치를 내걸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를 가지고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결합이 못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더 큰 목표를 통해서 그건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또 미래일 테고 바로 그것을 향해서 무엇을 큰 그림을 만들어내냐. 그래야 황교안, 손학규, 조원진 또는 홍문종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또는 심지어는 안철수 또는 유승민. 그에 따라서 유승민도 뭐 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적 지지가 모인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겠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40% 초중반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41%의 그런 지지율을 받아서 지난 대선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아직도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국정이 흘러가고 갈팡질팡 방향타도 없이 거기다가 조국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이런 뭐 박지원 의원까지도 이렇게 전략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과연 40%대가 깨진다 한다면은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될 경우 뭐 레임덕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는데 40%대가 깨질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안 돌았거든요. 반환점 돌지 않았습니다. 3년차 증후군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수로는 3년 차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분석해 드린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위기다. 왜? 엄청난 위기인 것이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긍부정평가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YS 대통령도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야권과의 소통 부족이 막판에 이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니냐. 왜? 경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정치에 파묻혀서 이 나라의 경제 꼴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우리가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와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게 아니겠습니까? 국가 불호의 날이라는 영화가 완전한 실화를 다 조명한 건 아니더라도 그 영화를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분명히 멈출 수 있었던 국가 부도였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나 긍부정이 맞닿아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야권 소통 없고 소기의 경읽기 그리고 이 문고리 권력에 묻혀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야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당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의 저는 위협 수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정평가가 50%가 넘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를 적어도 여당과 현 정부는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이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들의 절반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국민 이야기를 더 기울이십시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40%는 국민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있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지지층만 뭉쳐 있는 거죠. 대통령이 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계속 지지를 할 겁니다. 아주 엉뚱한 선택만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공적이라는 대통령 평가를 만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은요. 부정평가를 적어도 30% 이하는 내려가야 저는 성공하는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50%가 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 오바마 대통령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통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는 전진해 나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속도는 더디더라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일찌감치.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오바마 대통령 퇴임 시에 60% 육박했습니다.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그 이야기는 부정평가가 거의 30%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성공적인 겁니다.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의 지지를 등에 업고 퇴임사를 읊을 수 있었던 대통령. 저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블루칼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청 안 좋습니다. 가정주부 안 좋거든요. 남아있는 건 화이트 칼라인데 화이트 칼라야말로
유리지갑입니다. 경제에 제일 민감한데 자칫 우리 경제요 삐끗하게 되면 이들이 지지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칩니다. 대통령 지지율 자 30%대로 내려가면요 레임덕의 초기이고 25% 내려가면 레임덕입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전 정권의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일정 이상 내려가 버리면 굉장히 실망감이 역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한국갤럽의 정부 수행 평가 반드시 눈여겨 보십시오. 그 지지율이 보면 지금 경제로 거의 그 점수로 보면은 F 학점입니다. 북한도 거의 이제는 C 학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배종찬 소장의 주관적인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 대한 고언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자료를. 공직자 인사 F 학점입니다. 이런 학점 가지고 지금 임기 많이 남았잖아요.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한 명을 임명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이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해버리면 야당 반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꼭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좌우 가리지 마십시오. 내 사람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만 액에게 겨우 그 갤럽의 그렇죠. 정부 주요 정책 평가를 보면 좋은 편이고 나머지가 다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눈여겨보고 새겨듣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현종 차장 다음에 지금 맡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죠. 통상교섭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직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를 저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사람이고 또 이 아군이고 적군이라고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추석 민심 중요했지만 저는 설날 민심은 더 혹독하다고 보거든요. 그 명절의 민심 반드시 이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배 수장께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복지를 제외한 대다수 부분이 F 학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건 주관적인데. 아니, 뭐 그건 주관적인 게 아니고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느 TV 종편에 보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도 F 학점 다 낙제점을 주시더라고. 박지원 의원만 65점을 주더라고. 사실은 60점 이하는 F 학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평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표상으로 매우 나쁩니다.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이 말씀을 꼭 하나 더 추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런 통계 지표 또는 여론조사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제대로 조사된 거냐. 정부에서는 또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또 다른 시각에 서 있는 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런 말을 종종 인용합니다. 아니, 통계는 뭐, 이 가장 큰 조작이다. 그런 뭐 명언도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명언 누가 했는 줄 압니까? 그거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명언을 영국의 정치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정당의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온 통계를 더 심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마치 그것이 어디에서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정확한 통계를 부정해서 나라 운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표나 국가 운영의 주체가 통계청의 통계지표를 모르고서 제대로 국가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통계지표를 놓고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야, 그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통계한 말로 가장 심한 거짓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는 통계 지표 앞에서는 겸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앞으로 생산적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나한테 좀 유리하지 않다, 나를 흠집내는 내용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나락으로 빠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그 조국 장관 임명을 전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이버 전쟁, 인터넷의 그런 실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문바들이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뭐 페이크 뉴스다, 뭐 정치 검찰이다 이러한 말하자면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검 1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과거 우리가 드루킹 사건 일대 지난 대선 때 그런 드루킹 사건이 뭐 일부분뿐이 아니지 않겠느냐. 뭐 특수한 사람들이 뭔가 좀 장난을 치려다 만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과소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까지도 이런 인터넷상에 이런 여론 조작, 왜곡 이걸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아주 이번에 크게 가졌어요. 어떻게 보시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실검은 짜릿하나 무모하다. 저는 실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이 동반돼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실검이죠. 실시간 검색. 실시간 검색어. 지금 가령 우리가 고영신 박사님의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좋다. 구독자가 순간적으로 50만 을 돌파했다? 아니 실검 1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벌써부터 네. 기분이 더 좋으신데. 근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실검을 하다 보니까 1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실검 1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짜릿하냐? 순간적으로 짜릿하죠. 왜? 우리 집단의 힘이 이것을 만들어내시니까. 하지만 그건 무모한 겁니다. 왜? 그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도 주지만 정치적인 결정자, 의사결정가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이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라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국회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론조사마저도 세대결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놓고서 우리가 겸허하게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실시간 검색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의도가 아니라 또는 집단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이 세력화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실검 1위를 어떤 동시간대에 만들어내는 그 포털에 거니까. 만들어내서 한다면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국회도 무용되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필요 없습니다. 실검 전쟁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모든 여론을 다양하게 균형감 있게 두고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정치인들, 대통령, 정부의 정책당국자에게 옳은 영향을 줄까요? 그렇다면 저는 때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제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종찬 대표께서 특별히 추석 연휴에 나오셔서 추석에 따른 그런 민심이랄까 또 추석 이후 민심 동향은 물론이고 여론조사의 문제점 또 실검의 문제점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끝인사정이 전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고영신 TV에 출연도 몇 차례를 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고영신 TV를 좀 더 많이 꼭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고 박사님 본인의 입으로는 말씀 못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 유튜브 하는 여건이 참 사실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꾸준히 한편으로 모시는 분들도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시는 분들의 의견을 또 다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 의견보다도 우리 고 박사님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고영신 TV도 더 많이 발전하고 또 그래서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자는 마음, 그리고 그 격려는 또 구독입니다. 해주시고 다른 뭐 특별한 목표가 없이 오로지 이 유튜브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 우리 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자, 제가 박수를 드리니까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배 대표님께서 추석 연휴에 저한테 큰 힘과 또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